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주룩주룩 비가 오고 있습니다. 분명 이 비는 가을을 부르는 비이겠지요. 오늘 프로그램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 가지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는 누굴까요? 도대체 대표격은 누굴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제보 바랍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최고위원 몇 명 사퇴한 것 같고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시켰지만 사실상 지금 비대위가 근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내힘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비대위 열리고 있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의총 결과도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카오스. 누군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카오스. 이게 딱 정답일 것 같습니다. 질서도 없고 해답도 안 보이는 짙은 어둠 속의 혼란 그 자체. 카오스.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의총의 결과, 주말 의총의 결과는 새 비대위를 꾸린다는 겁니다. 이준석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만 해임하려 한 것, 그것부터 이 사태의 발단이 시작된 일일 텐데 법원도 그 부분을 사실상 문제 삼은 건데 아직도 거취를 고심 중이다. 국내힘 내부에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강하게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의총에서는 당원의 구체적으로 비상 상황의 조건을 명기한 다음에 당원을 고쳐서 이걸 근거로 다시 비대위를 시작하겠다. 급기야 일각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코미디 같은 일은 지금 이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권성동 원내대표, 당대표, 대행경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직생. 반면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이재명 질서로 편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대선까지는 총선, 지선 2개의 선거가 남았다. 이기는 민주당 일궈야 대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체제로 대선 졌고 지방선거 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연 대선 패배, 지선 패배 없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까지 꾸린 민주당에게는 어떻게 이 대선 패배, 지난 선거의 패배를 극복할 것이냐라는 과제가 여전히 놓여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열성 지지층, 비호감층이 주된 리스크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탕감. 요즘 먹고 살기 참 힘듭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자영업자 40만 명에게 빚 최대 15억 원 탕감해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새 출발 기금 10월부터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90일 이상 어쩔 수 없이 못 갚은 장기 연체자들 무조건 다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 이 불어난 빚 때문에 갚을 능력은 안 되고 정말로 인생의 절망의 길에 놓인 분들 구제의 길을 열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심사를 거쳐서 최대 90% 깎아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만 탕감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이제야. 이제야.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입국 후에 PCR하고 있는데 입국 전에 검사를 이제서야 폐지하겠다라는 가닥을 잡았다. 중앙일보 비판하고 있습니다. OECD 중 한일만 음성 확인을 요구한다. 절차도 번거롭고 검사도 부실해서 논란이었죠. 급기야 입국 전에 음성 받는 법이라는 꿀팁 아닌 꿀팁들도 돌고 있는데 이제야 실효성이 없는 이 검사를 폐지한다라는 가닥 잡힌 것 중앙일보 늦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다시 코로나 양성자가 늘고 있는데 너무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할 필요는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 출신의 기자 출신의 교수, 한신대 김수경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김병민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그리고 서재현 조강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의 주제는 누가 비상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느냐라는 화두입니다. 더 나아가 과연 비상 상황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도 던져보겠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급은 누굴까요? 라는 질문도 퀴즈처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알쏭달쏭한 오늘 아침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은 한방벌을 예고했습니다. 출구 없는 블랙홀. 일단 법원이 예상을 깨고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물론 전면 손을 들어준 건 아니고 일부만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들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에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많은 율사들이 저거 효력정지 가처분 안 받아들여진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아예 받아들여진다라는 가정도 안 하겠다라는 자신감 내비쳤지만 그 일이 이뤄졌습니다. 법원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사법부가 입법부의 비상 상황을 판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 비대위원장이 전대 개최할 경우 채권자가 당대표 복귀 못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라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새 비대위를 구성한다. 당원을 바꾼다. 당원의 비상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원을 기술한다. 그걸 근거로 새 비대위를 꾸린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 상황을 정리하고 나서 의총에게 맡긴다. 재논의한다.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 유지입니다. 법원에게 이의 신청한다. 라는 내용이 의총의 주요 결론이었습니다. 비상 상황. 법원은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은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셈이 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들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는 진짜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주말에 의총이 열렸고 장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난상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그 가운데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강한 책임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규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의총을 열어도 해법이 마땅히 떠오르진 않았나 봅니다. 의총 결과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현재 당의 상황이 중대한 비상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당원 당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하시겠다는 말씀? 최고위원 절반이라든지 2분의 1 이상이 사퇴한다든지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권성동 대표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현재 사퇴한다 그러면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추진을 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수습한 후에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법원 판단 받고 의총 결과도 봤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일단은 김병민 대변인, 예. 주말 새 정말 뭐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셨을 텐데 예. 법원에서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 다 멀쩡히 유지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만 몰아내려는 건 아니냐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이에 대해서 의총 결과가 상당히 좀 놀라운데 당원의 비상 상황을 명시해서 당원을 바꾼 다음에 비대위로 다시 가겠다. 네. 어찌 보면 법원의 판단에 일종의 어떤 저항을 한 걸로도 보이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좀 해석해 주시죠. 예,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규정졌던 것이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헌 국민의힘의 당원을 살펴보게 되면 당대표의 권리 혹은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에 해당할 경우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네. 최고위원들의 주 사퇴를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비상 상황을 규정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몇 명이 사퇴한 것 같고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은 이렇게 생각한 거군요.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의 이와 같은 규정이 좀 모호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모여서는 지금 당은 비상 상황이 맞는데 그걸 왜 밖에 있는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냐. 정당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을 조금 더 명쾌하게 규정을 짓게 되면 그 뒤로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요. 의총 결과 나와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 겁니다. 만약에 의총을 가지고 나온 전원 국회의원이 나오자마자 국민 앞에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이 같은 참담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가 우선적으로 그림이 나왔으면 이렇게 국민의힘이 욕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예.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일을 주도해온 당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의총 결과로 누군가는 이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고개 숙여 사죄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내대표직을 내려오겠다. 예. 다만 지금 당장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게 되는 순간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대표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를 조속히 선출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비상 상황 속에서의 직무만 일부 수행할 뿐 즉각적으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누군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예. 국민의힘이 뭔가를 좀 수습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비상 상황을 재판부가 엉뚱하게 규정하게 되는 이 서로 재판부와 싸우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자꾸 연출이 예. 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게 되는 인식들이 자꾸만 싸늘해지고 있거든요. 토요일 의총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긴급하게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확인하고 있다면 이 일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비상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의사결정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고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서 사실상 새 지도부로 시작한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김병민 전 대변인이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김소영 교수님, 비대위원장의 제동이 걸리자 또 비대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답을 정해놓고 그 앞에 이 답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정하면 계속 꼼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는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답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가능케 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비대위가 왜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래야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는 지금 비대위를 계속하든 아니면 당원 당규를 바꿔서 새 비대위를 만들든 어쨌든 비대위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답을 지금 정해놓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예. 보니까 당원 당규를 그런 식으로 바꿔가면서까지 비대위를 다시 출범하는 것이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원내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견이 같으세요? 네, 그 이전부터도 늘 얘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사실 그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당하고 사고, 그러니까 자리에 없게 됐을 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당 직무대행을 하다가 직무대행에서만 내려오고 원내대표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을 때부터 이미 그게 말이 되느냐. 원내대표직에서도 내려와야지. 어떻게 당 직무대행만 그만두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직무대행을 누가 하라는 소리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그때도 그냥 고집하고 원내대표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뒤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진 그 중심에는 항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내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왜 떠맡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무조건 계속해야 된다는 이러한 답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원내대표에서 내려오시고 새 원내대표를 꾸려서 그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당원 당규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최고위를 다시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야지 일단 비대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이 정답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총 결과가 사실상 판사 욕하고 이준석 욕하고 끝났다라는 비판을 좀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김수현 교수님, 법원이 이런 근거를 판단을 내렸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이 전 대표 주장이 이거였잖아요. 자 봐라, 권성동 원내대표 그대로, 윤핵관들 다 그대로, 최고위원 몇 명 사퇴하는 쇼를 통해서 나만 내쫓을 거다. 즉 그때 주된 이유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고 법원도 결국 이런 판단을 한 건데 지금 다시 비대위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현재 비대위가 열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각. 그런데 그 비대위 회의를 누가 주도하고 있냐면 당대표 권한대행 겸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총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해서 계속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걸로 사실상 결론이 났고요. 그러니까요. 그 애초에 만약에 그때 직무대행도 내려놓고 원내대표도 내려놨다면은 정말 비상 상황이 될 수도 있었죠. 근데 법원의 판단은 그때 엄연히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대표만 그냥 징계를 받고 당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충분히. 그런데 최고위원들이 말하자면 근데 위장으로 사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위원들이 좀 억지로 그만둔 건 아니냐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그때 그냥 그만뒀으면 사실상 비상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그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 그때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맞다라고 지금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뉴스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 입장을 밝혔군요. 나에 거치는 새 비대위를 구성 후 스스로 결정하겠다. 물러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자리를 보존하겠다. 그리고 비대위를 출범한 이후에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몇몇 권성동 책임론에 떠밀려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네. 권순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 보여야 된다라고 아까 네. 말씀 주셨는데 조금 전 권순동 원내대표가 입장 밝혔어요.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무책임합니다. 저는 도지구쇼에서 어떤 정치인이든 막론하고 간에 책임 정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는 이제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다. 그때 이제 본인의 결정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재판부의 판단 결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는 내용들을 수용하고 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집권당이 가져가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상황까지도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까지 준비하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리신다면 이 같은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거 과정부터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 캠프를 처음 출범할 때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뭐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고 했던 그런 인연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굉장히 썩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사적인 인연이나 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초비상 위기 상황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모습을 보면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서포트하는 역할이 아니라 본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방식들의 사고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재 월요일 아침에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로도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보는데요. 아마 오늘 아침에 내세웠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같은 발언들이 얼마큼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좀 한번 경청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병민 전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무책임하다라는 돌직구 발언을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말 의총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취재됐습니다. 그제 의총 소속 의원 115명 중 90명 이상 참석, 40명 이상 발언하며 5시간 마라톤 격론회의, 비윤계, 비대위 그대로 간다면 위원정당, 측근들 억울해도 이성수 퇴하라, 친윤계, 이준석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준석은 골문 종기다, 도려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비대위를 다시 가겠다라는 게 의총의 결론입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는 이 국민의힘의 의총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만 직무정지 판단이 내려왔지만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된 마당에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이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조간신문의 분석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비대위를 가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법부가 입법부의 판단에 어디까지 개입하느냐라는 것은 또 별도의 논쟁이긴 합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또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이 결과에 반발이 나옵니다. 김병욱, 새 비대위 출범 위법이다. 탈법으로 읽힐 수밖에. 치졸한 꼼수 정당으로 전락. 최재형, 초과 3간 다 태우더라도 빈대만 잡으면 된다는 당이다. 염치가 실종됐다. 허은아, 자괴감, 무력감 느껴 국민 지켜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법원이 가처분을 했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의총 결론은 그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좀 피해가겠다 법적으로. 그렇죠. 이런 의도로 좀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꼼수가 또 다른 꼼수를 부르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작은 꼼수가 더 큰 꼼수를 부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복잡할수록 답은 의외로 간단한데, 근데 이 간단한 답이 왜 안 나오느냐? 그것은 이제 탐욕이고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사태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몰아낸 것에 대해서 법원이 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 법원은 이제 정당 자치라 그래서 정당의 어떤 자율성, 정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반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기에 이른 것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시키는 그 과정이 정당 민주주의에 심대하게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돌려야죠. 첫 단추 잘못 끼웠다 그래가지고 저 끝까지 단추를 채울 것이 아니고 이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추 다 풀어야죠. 풀어가지고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는 그런 정도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또 다른 꼼수, 더 강력한 꼼수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준석 대표 측에서 가처분 신청 내고 본안 소송 걸면 이것도 다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부 총질, 체리 따봉 이 문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정치와 당무에 불개입하겠다.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선언을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6개월 당원권 정지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6개월 후에 당대표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당대회 치르면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답은 간단한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은 뭘까요? 가처분 한 방 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된다. 비대위 활동에 단계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 지금 이준석이 맞냐 그러냐, 이준석이 이쁘냐 안 이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재현 의원님, 네.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의 의정 활동을 법원이 근거가 없다며,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브레이크를 건 초유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의 싸움을 생각해 둘 게 아니라 법원이 왜 브레이크를 걸었나. 물론 그 판사가 미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초유의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총질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위 활동에 단계별로 효력정지하겠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저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는데 또다시 굳이 비대위를 또 가겠다. 그 말은 이준석의 해임을 확실시하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는 게 조금 전 김소연 교수의 의견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정치권의 두 단어가 유행인데 꼼수. 그 사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공격할 때 꼼수라고 많이 하고 두 번째가 셀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뭐 카오스, 위기 그 앞에 단어 하나가 있죠. 셀프입니다. 셀프. 여당, 야당 이렇게 아니라 본인들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면이 있는데 지금 또 보면 치킨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격이 스스로 이제 동지들 향해서 가는데 법원이 말씀하셨지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제 치킨 게임 브레이크가 아니고 엑셀레이터입니다. 50km로 가다가 이제는 이준석 이겼다. 100km로 가고 상대도 추가 징계하자. 그럼 100km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지의 어떤 적이 되는 것이 제일 서글픈 것인데 저는 이준석 이제는 주말 사이에 또 변했어요. 그게 전 대표가 아니고 이제 대표로 복귀된 거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그럼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메시지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고 했었어요. 그 되게 부적절하다. 먼저 말씀하시지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그런 부분에 사죄를 하고 좀 잠적한다 했었잖아요. 근데 주말에 물론 뭐 대구에 이제 그 성묘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떡볶이 먹는 행사에서 웃는 모습인데 환하게 웃었어요. 환하게. 보통 보면 아무리 자기가 이겨서 기분이 좋더라도 카메라가 있고 하면 좀 이제 심각한 모습을 취하는 것도 정치인의 모습인데 그것을 계속 이제는 나는 이제 계속해서 난 이길 것이다. 윤핵관을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아니고 지구 밖으로 보내겠다라는 그 각오로 임하니까 저는 승리의 저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는 선당후사 과거에 말하지만 이준석 당대표에게도 좀 잠적이라기보다는 자숙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서재현 조강특위위원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가장 뜨거운 국민의힘의 논란은 앞에서 계속 언급하셨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원내대표직을 고수하는 것. 그로 인해서 당대표의 직무대행 겸 비대위원장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원도 바꾸고 또 비대위를 가는 게 맞느냐. 이게 문제일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민심의 목소리하고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사퇴를 하고 새로 원내대표를 뽑고 새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또 본인을 위해서라도 또 당을 위해서라도 결자 해지 자세로 결단을. 책임 정치의 시작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각별히 화이팅을 외쳤지만 당은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에너지 헛혈기처럼 굴었습니다. 이번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입니다. 당과 국가를 사랑한다면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 뭐 흡혈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호, 민심의 무게를 무겁게 여겨야 권성동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퇴 수습의 첫 단추다. 유승민, 윤핵관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 비대위 탄생 원인은 내부 총질, 체리따봉 문자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비판 여론에 사퇴 요구에 대해서 조금 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화답한 겁니다. 새 비대위 출범하고 내 거치는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김수현 교수님, 조경태 의원이 흡혈귀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모든 문제에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고, 사실 이준석 대표에게 계속 선당 후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당을 먼저 생각해라. 본인의 사사로운 이익보다. 그렇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왜 선당 후사 못하나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을 먼저 생각해야죠. 물론 본인은 지금 이 비상 상황을 어떻게 좀 마무리할 사람이 없다. 자기까지 그만둬 버리면 비상 상황을 좀 추스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민심, 여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을 계속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핵관 혹은 권성동 원내대표로 말해지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윤핵관들의 구태를 내가 척결하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핵관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어떤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직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 자리에 있다면 사람들은 오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거구나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아, 그럼 진짜 윤핵관이라는 말이 맞았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나 보네.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누군가는 사퇴를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욕 먹더라도 내가 원내대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김병임 대변인, 네. 정치권에서 나오는 의문은 이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사퇴를 잘 수습해 왔느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았을 때 윤리위에서 네. 당대표 직무 대행으로 이 사퇴를 수습할 책임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있었는데 그때 사퇴를 잘 수습했냐. 두 번째는 앞서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리따봉 문자가 고의든 아니든 공개됐을 때 그 사태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사퇴를 수습했느냐. 지금 세 번째, 본인이 두 번 다 원내대표직을 고수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주호영 비대위 체제에 효력 정지가 나왔는데도 사퇴를 수습하기 위해서 직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벌써 이게 세 번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책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퇴 수습을 잘 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고 일단 중요한 상황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게 되면 약간 나 아니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정치인들이 갖게 되는 가장 오만적인 행태가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얘기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정치의 타이밍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난날 이준석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 6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 그 당시 상황은 정말 이 당의
헌정 사상 초유의 당대표 윤리위원회 6개월 예. 직무 정지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담함에 들어서 아마 최고위원을 비롯한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직을 내려놨다면 그 당은 그대로 비상 상황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이고 중요한 타이밍을 실기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당시 협의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당 내에 있는 의견들과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진행됐던 일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설익은 합의의 타이밍 때문에 결과적으로 당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던 적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이번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일어난 그 즉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주호영 대표는 직무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다음 이 사태를 수습할 모든 책임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길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작게 매를 맞고 빨리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가 하면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정말 국민들께 호된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절대절명의 순간의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이 예. 내용을 적정히 어물쩍 넘어가면서 본인은 끝까지 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정치의 타이밍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끝끝내 이 일을 이어가게 된다면 가장 나쁘고 최악의 타이밍에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꼭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미 대변인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대표격 정치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현 상황에서 법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그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로운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만 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거취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위해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격이다.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대통령님 여당 지도부 공백 상황이랑요.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으로서는 당 일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당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고 만약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간 또 야당에서 당무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당 중지 모금 결론이면 존중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원칙론적인 답변을 대통령은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밝혔고 법원이 제동을 건 비대위를 다시 가겠다, 당원까지 고쳐서 가겠다라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하고 있을까요? 떡볶이를 먹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게 조간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추석 때 이제 성묘하러 어차피 TK 지역에 와야 되기도 했고, 그래서 또 제가 요즘 책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칠곡에 저희 뭐 친척들 집이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대구 들락거리고 또 구미 들락거리고 민원 또 안동 들락거리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재현 위원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신난 것 같다라는 조간신문의 분석도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니까 뭐든지 이제 이기면 기분이 좋은 것이죠. 아, 이기면 기분이 좋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이긴 게 승리의 저주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준석 이제 전 대표라고 해야 돼, 당 대표 헷갈리긴 한데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그 좀 이제 여론적으로 좀 이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 본인의 어떤 그 성적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공격받아야 할 지점이지만 그것이 곧 이제 정치 은퇴로까지 당대표를 내려놓을 때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있어서 좀 약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로 인해서 국민의힘 여당이 전체적으로 혼란, 카오스, 셀프 카오스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이제 그 책임을 묻는 단계다. 그런데 이제 저기서 어떤 당대표로서 이제 제소한 마음, 어떤 표정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이겼다라는 그 어떤 이준석 당대표도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고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는 이제 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더 이제 그 지금보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지만 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애초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말 당 대표다운 모습을 기대했던 게 무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통상의 당 대표라면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도 안타까워한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이라면 지금 윤핵관들이 그렇게 밉다면 저 미운 윤핵관 때문에 내가 지금 당에 대해서도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법원이 내 말을 비록 들어줬지만 당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일정 정도의 안타까움과 도의적인 미안함과 책임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떡볶이를 먹으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팀 플레이가 잘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리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팀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처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승리를 얻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말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롱하는 말들, 비판하는 말들, 뭐 개고기, 양두구육 이런 말 없이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왔을 때 충분히 팀을 이끌고 당을 이끌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쏟아내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쏟아내고 다시는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끔 말을 했어요. 아마 본인도 어쩌면 이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뒤가 없다. 나에게는 뒤가 없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쏟아내겠다라고 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신망을 잃었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정치를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처분 인용이 됐다고 해서 승리에 취해서 떡볶이 먹으면서 웃을 때가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너무 심한 말들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많이 쏟아냈구나. 좀 자중하자라는 것을 정말 당대표를 하고 싶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가 오늘 열렸고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결정이 됐고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보시죠. 한동훈과 레드라인. 민주당에서 연일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통과시킨 검수완박 소위 법안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그 법안을 무력화시키겠다라는 한 장관의 대안을 민주당에서는 집중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한 장관의 과거 발언들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깡패나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지역과의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서로 간의 견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깡패나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글을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거에 특정한 어떤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뇌물이 있지만 국회를 이걸 닦자고 합니까? 오히려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뭐 더 센 설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한 장관의 이 발언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발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들으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깡패랑 조폭, 마약 수사는 유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발언인 거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뇌물 받았다고 해서 국회 문제 았다고 하는 법이 어딨냐. 검찰에 문제가 많지만 그걸 아예 증발시켜버려서는 되겠냐라는 이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익 대변인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국회 내에서 설전을 벌였던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닌데요. 보시기에 국민들의 속 시원한 발언들을 좀 잘 쏟아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깡패, 마약 수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꺼냈던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수안박,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고 또 검찰과 경찰 간의 서로 간의 이 권력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일도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사정기관이 나쁜 사람들을 잘 잡아들이고 국민들을 평온하게 만드는 게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돌직구쇼에서도 과거에 바르다 박 선생 등이 나와서 한참 얘기했던 게 잊지 말자 버닝썬 기억하십니까? 버닝썬 사태로 인해서 나타났던 수많은 일들이 드러났는데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왜 드러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당시 연결돼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 뒤로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분명하게 사회 음성적인 공간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곳저곳 뉴스 속에서 작은 검색을 통해서도 마약이 유통되는 심각한 범죄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힘없는 사람이 폭력적인 상황 속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들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검찰만이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착관계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지의 영역 속에서 경찰과 검찰이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하면서 수사에 나서는 것이 온당한 일인데 왜 유독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논리적인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무례하다 이런 태도만 지적하기 전에 한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이 논리적인 내용들 왜 검찰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 등에 대해서 민주당도 좀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오가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한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비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주도했던 이 검수안박 법안,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뇌물수수 국회의원에 비유를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한 장관의 주장은 뇌물수수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내지는 많았다고 해서 국회를 다 문 닫자고 한 사람이 있느냐. 국회 입법 기능을 제한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왜 검찰에게 문제가 있지만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 못하게 하느냐라고 비유를 한 건데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향한 일침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딱 듣기에는 뭔가 속 시원한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게 일국의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의 99%는 경찰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99% 형사사건 이미 경찰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깡패, 마약 수사 누가 못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경찰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깡패 수사, 조폭 수사, 마약 수사에 사실은 이제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찰이죠. 경찰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검사 보고 이 깡패, 마약 수사 못하게 하라고 한 적이 없고요. 이 깡패, 마약 수사는 사실은 현장에서 경찰이 다 잡죠. 검사가 현장 가가지고 마약 사범, 깡패 잡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잡아오면 검찰은 기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영장을 발부할 건가 안 할 건가 아니면은 공소 유지를 해가지고 공소 유지를 잘 해가지고 경찰이 잡아온 깡패 마약 사범들을 공소 유지를 잘 해가지고 유죄 판정을 받도록 공소 유지 잘하는 게 검사가 해야 될 일이죠. 깡패 마약 수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뇌물 받은 국회의원이 있다고 국회 문 닫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왜 검찰에 문제 있다 그래서 검찰의 문을 닫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항변인데요. 그렇지가 않죠. 뇌물 받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 기도권 내려놓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도요, 내사, 수사, 기소, 구형, 공판, 그리고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통제권, 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서 검찰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서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인 겁니다. 검찰 문 닫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검찰이 기소 여부, 그다음에 공소를 유지해서 잡아온 범죄자들 법원에서 유죄 판단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 기간, 그다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소 전담 기관으로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죠. 누가 문 닫자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듣기에 따라서 속신한 이야기지만 일국의 국무위원 장관으로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약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일국의 장관으로서 좀 과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반박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한 장관을 비판하면서 추미애랑 닮았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게 비판 맞죠? 조홍천 의원, 야당 질문에 한동훈 장관은 말씀하세요. 추미애 전 장관은 듣고 있어요라고 했다.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 국무위원이 레드라인을 막 넘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비판한 겁니까? 한동훈 장관을 비판한 겁니까? 알쏭달쏭합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의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소설을 쓰시네. 법무부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이제 대답도 안 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되면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홍천 의원 똑같다라고 했는데 두 명 다 비판을 한 거죠. 김성현 교수님 지금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좀 더했네요. 확실히 답변도 안 하잖아요. 소설 쓰시느라고 혐의를 하고 답변도 안 하고. 뭐 둘 다 그렇게 보기 좋은 답변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맥락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소설 쓰시네라는 말이 나왔던 맥락이 뭐였냐면은 그 본인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가족의 비리 의혹이 얘기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소설 쓰시네라고 한 거였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본인 가족의 어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저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문제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아, 정말 반성하지 않는구나, 성찰하지 않는구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않는구나라고 했겠지만, 저 장면은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해자 피해자 관계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은 게 한동훈 장관이고, 그 사람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질문자와 국무위원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이해 충돌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가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미애 장관과는 좀 맥락이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한 장관이 소설을 쓰고 계시네 라고 답변했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동급일 텐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김소연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한 장관이 추진하겠다는 시행령
개정은 법치주의의 부정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자,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은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대통령령,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만일 이런 부분이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맞대응일까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검찰에서는 대검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한 장관이 시행령 카드로 검수 원복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사 공백이 생긴다. 시행령만으로는 안 된다. 검수 완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취지 같습니다. 대검 입장입니다. 검찰청 의견 취합 결과 권수원복 개정안이 시행돼도 수사 공백이 생긴다.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무를 하고 있는 대검에서는 검수 완박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전히 지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수 원복 시행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을 세종시로 못 보낸다. 세종시 이전하겠다라는 법안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이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발의 개정안 일각에서는 한동훈 유배법 뭐 이렇게 불리고도 있습니다만 반대 의견이 10,000건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법무부를 야당 의도 뻔히 보이는 악법이다. 헌재 대검 대법원이 서울에 있는데 법무부만 세종시 이전 현실성이 없다. 유배법이다. 이런 반대 의견이 10,000건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한동훈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뜨거운 뉴스들 2가지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합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두고서 여야의 논란이 거센데 민주당이 권익위의 기조실장을 콕 집어서 밀정이다, 뿌락지다 라고 추궁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국민 권익위를 상대로 한 야당의 질의 가운데 특정 개인을 밀정 배신자 뿌락지로 몰고 가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밀정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이번에 밀정 꼭 보세요. 일제시대 때 왜 밀정이나 내부 분열책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경찰국장 얘기 나오는 거 뿌락지 문제 아니에요? 뿌락지 문제.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아니 기조실장한테 서너 번 대통령실을 출입을 했고 국민제안 비서관도 만났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습니까? 승진 청탁 빌미를 가지고서 내부 제보자 역할을 톡톡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없습니까? 그런 말을 퍼뜨린 사람이 공익신고자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포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굉장히 그 의원들의 질의에 겁박하는 태도로 답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그건 들렸다면 굉장히 죄송합니다. 잘못됐고요. 임 실장님은 이 권익위원장님 지휘를 받고 있는 직원 아닙니까? 지금 권익위의 분위기가 어떤가? 좀 파국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바람직합니까?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건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에 대해서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상 찍어내기 감사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감사의 빌미가 되고 있는 내부 제보자를 밀정 내지 뿌락지로 의심하면서 기조실장을 콕 집어서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 과연 이거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좀 판단을 해주시죠. 김병임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밀정 얘기도 나왔고 뿌락지 얘기도 나왔어요.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제보하고 이제 내부고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 공익제보자들이 겪는 고초, 어려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거대한 권력 집단 속에서
뭔가 안에 있는 진실을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익 제보를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규정을 짓고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권익위죠. 근데 그런 권익위에 대한 기조실장을 대상으로 풀악취, 밀정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쏟아내게 된다면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할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행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윤석열 정부 막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되는데요. 윤석열 정부에도 잘못하는 일들이 드러나겠죠. 여러 부처 속에서. 그럼 누군가는 또 잘못된 일에 대해서 내부 제보를 하는 공익 제보를 하게 되는 일들도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방식으로 주장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공익 제보자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일들은 영영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에 대한 구분을 짓고선 이런 일들을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2017년 당선됐던 문재인 정부의 만약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처럼 당시 전혀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이 위원장으로 앉아서 전혀 국정과 엉뚱한 방식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여전히 국민권익위원장이라기보다는 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분으로 훨씬 더 가깝게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진하게 드는데요. 과연 국민을 위한 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된다면 이 같은 갈등에서 오히려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에서 직접적인 압박이 많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걸 계속 비판을 해왔고, 그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많은 중도층이 수긍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공감대 때문이었을 텐데, 지금 본 장면은 말이죠. 예전에 운동권들이 누군가를 뿌락지로 몰아서 집단 구타를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개입돼서 처벌받았던 적도 있고, 비슷하진 않지만 그 모습이 좀 연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조실장이 말하자면 감사원에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위원장의 건태와 관련된 이런 제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라면 제보를 한 것인데, 이러한 제보가 말하자면 공익신고 또는 이 기조실장이 공익제보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익제보 또는 공익제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이게 부당한 일을 말하자면 외부에 알렸을 경우에 그 내부의 어떤 권력에 의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자 보호를 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 그리고 지금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은 어디냐면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제 그만두게 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정기감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정기감사를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특별감사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근데 특별감사의 이유가 뭐냐면은 전현희 위원장의 건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제보를 기조실장이 한 것인데, 그러면 기조실장이 권력에 맞서가지고 부당한 어떤 잘못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감사원이라는 큰 권력 집단에 말하자면 협력을 하는 것이죠. 협력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공익제보자, 공익제보에 대한 개념 설정 이것과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밀정 뿌락지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익제보자가 아니면 밀정이고 뿌락지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표현은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익제보와 공익제보자의 원래 취지는 뭐냐면 권력에 맞서서 어떤 제보를 공익적 사항을 폭로를 했을 경우에 그분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아니, 제 질문은 전수 의원님 말씀 다 공감하는데 저분이 공익제보자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밀정이 되고 뿌락지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권력에
빌붙은 것으로 보게 되면 밀정이나 뻘락지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전현희 의원은 정기감사에 있어 전현희 위원장은 정기감사에 있어서 특별감사까지 그리고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약자죠. 그리고 정기감사에 있어서 특별감사 검태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이죠. 그러면 감사원이 강자고 전현희 위원장이 약자죠. 그렇게 볼 때는 강자와 권력에 붙었으니까 밀정 뻘락지라고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서지훈 의원님. 네, 그래서 앞서 방송 초반에 김병민 의원 또 말씀하신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보도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죠. 근태가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고 전현희 위원장이 1년 있었으면 그 초반에 그때 이 근태 문제 심각하다 이거 그리고 그 당시 감사 때 이런 문제를 제보했었으면 이런 어떻게 보면 억울한 누명 아닌 누명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그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국무위원 해라 하고 국무총리가 나서서 맞지 않다 그만둬라고 언론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기조실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기획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비밀도 다 알 수 있는 기조실장인 것인데 대통령실을 만나는 것도 부적절한데 거기서 타이밍적으로 계속 이렇게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순간에 기조실장이 나서서 했다고 한다면 어떤 밀정, 뿌락지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떤 순수한 제보자에 넘었다 그 선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에 속해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공천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면 괜찮죠. 그러나 제가 공천에 탈락하고 나서 공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제보를 한다면은 그 순수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타이밍, 기조실장이라면 저는 초반에 저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때는 아무 말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야 또 이제 그 태도가 바뀌었는지 저는 기조실장이 만약에 했다라면 저 부분은 굉장히 문제 삼을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소영 교수님, 이 근태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으로 징계가 됐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탄원서를 써서 본인과 가까운 사람의 징계를 감경해 준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잖아요. 근태 문제 전현희 위원장이 없습니까? 탄원서 써준 사실 없습니까? 이 두 가지를 좀 한번 감사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쯤 되면은 얼마나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져요. 사실 뭐 어떤 조직의 장이라는 사람은 근태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보가 있을 정도로 근태 문제가 심각해서 특별감사가 들어왔다면 어떤 정도였는지 좀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감사 사실 지난해에 정기감사를 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 꼭 특별감사를 하느냐 공교롭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감사를 뒤졌을 때 뭐가 나오면 그걸 적절하게 해명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잘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또 얼마나 그 근태 관리를 잘 했었는지 또 그러한 비리나 어떠한 문제들을 만들지 않았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탄압이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 감사를 다 견뎌내고 고초를 겪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거 하극상이다, 내부 고발자다, 밀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되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탄압으로 과연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비를 쫄딱 맞는 것이 국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뜨거운 소식 두 번째입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7층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즘 사실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이 붑니다. 산들바람도 불고 가을바람도 불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도 부는데 7층에 불고 있다는 바람의 정체는 뭘까요? 피바람. 무섭습니다. 대통령실 7층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는데 이 두 곳에 피바람이 분다라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정무수석실 전체 직원 3분의 1을 교체한다는 소문, 시민사회 수석실을 대통령실 내부 문건 외부 유출 혐의 2명 경질, 비서관 5자리 중 3자리가 공석이다. 청사 7층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청사 곳곳에 감찰 조사가 진행된다. 이곳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검찰청 같다라는 말도 돌고 있다. 라는 익명의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시 개편 모드다라는 설명도 나와요. 업적 기술서 작성하라. 이 말은 너가 여기 있어서 안 될 사람 같은데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해서 네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봐라 라는 말로도 들립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대통령실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의 라인을 타고 그곳에 와서 있다면 이건 문제죠. 이걸 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인적 개편 5년 내 상시적으로 지휘고와 막론하고 누구든 평가 대상. 능력이 없으면 나가라.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김명미 대변인님. 예. 이거는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피곤합니다. 근데 검증하는 입장에서는 너 누구 라인 타고 여기 왔어? 너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시각에 따라 개혁의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피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김병미 대변인이 볼 때는 이게 어느 바람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 정무수석, 홍보수석, 기타 등등 전원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선택은 일단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보강하면서 일단은 인적 개편보다는 기능 강화 그리고 면밀하게 대통령실 내부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바꾸겠지 생각했는데 안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휙 바꿔버리면 누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검증되지 않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여부들도 명확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누가 지금 이 순간 대통령실에서 최고의 인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가 아닌가에 대한 집중 검증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실을 막 개편할 때는 시간도 없고 일단은 개문 발차 시기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다.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슬림한 대통령실을 강조했던 측면들도 있는 만큼 한 자리 한 자리에서 행정관 한 명 한 명에 대한 업무 기술서까지 확인한 다음 여기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아마 보강하기 위한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추석 정도 즈음까지 이런 일들에 대한 정리 수순이 이루어지고 나면 추석 박상머리 민심에 대한 경청과 함께 전체적으로 또 국민께 더 나아진 인사들을 선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대통령실에서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을 위한 시원한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통령 복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호의 위력, 문의 길을 걸을까? 이재명 신임 당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저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퇴행과 독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위원도 친이재명계가 석권을 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집중적으로 가편, 개편된 겁니다. 가속된 겁니다. 일단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 77.77%입니다. 최고위원 보시죠. 1위 정청래, 2위 고민정, 3위 박찬대, 4위 서영교, 5위 장경태 의원이 됐습니다. 고민정 의원을 제외한 친명계 4명이 당선이 된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재명과 싸우지 말고 윤석열 정권과 싸웁시다.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과 싸울 게 아니라 윤석열과 싸워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가시밭길 이재명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자산이자 후보이자 동지를 지키는 일이 우리 당 동지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십억 주가 조작한 김건희는 1290번은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김건희 법정에 세워 처벌받게 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이 당내 숨막힘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수박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두려워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당원들과 국민들 흔들어 깨우고 싶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예.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의원이 홀로 남아서 이재명 의원과 승부를 펼쳤지만 역시 역부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친명계라고 최고위원들이 이제 연설을 다 들어봤지만 우리가 이제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마케팅을 해야 되거든요. 마케팅이다. 그 마케팅은 뭐냐면은 잘 팔릴 것 같은 말하자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이재명 의원을 이제 당대표 마케팅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최고위원 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마케팅한 측면이 강하고 저분들 전부 다 친명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언론에서 대선 과정에서 7인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또 최고위원이 됐으면 친명계라고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저는 연설 가지고는 그냥 저는 마케팅 차원에서 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이제 지도부가 됐으니까 당을 운영하고 하면서 이제 정책적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대안적 리더십도 보여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제대로 이야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서 한번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시계가 대선 때로 살짝 되돌아간 듯한 느낌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뜨겁게 맞붙었고 서로를 향해서 대장동의 몸통은 당신이다 라고 지목했던 기억이 국민들 사이에 생생한데 야당의 수장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선정되면서 대여 공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또 최전선에서 앞장서서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선 때와 상당히 비슷한 구도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은혜 홍보수석이 대독을 했는데 어떤 입장일까요? 앞서서 이재명 당대표는 영수회담 얘기를 꺼내 들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선출을 축하한다. 현안 협력을 기대한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오늘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 대표의 지방 일정으로 내일로 조정이 됐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절차 때 서른 의원도 얘기했었고 강병원 의원도 얘기했었고 박용진 의원도 얘기했었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수사 중인 이재명 당대표 관련 의혹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기소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많고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이용 의혹이 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재현 의원님, 네. 이 당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이 많고 수사 중인 사항도 많은데 소위 사법 리스크 문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말씀드린 당헌 80조가 뭐 100% 이재명 당대표가 됐으니 당대표를 위한 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말씀드렸지만 그런 외부에 대한 특히 이제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규정화 시켜서 혼란을 막자라는 것은 저는 잘했다는 거 보는 것이고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제 봐주기 수사가 확률적으로도 뭐 위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사나 검찰에서 열심히 진실을 파헤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이 당대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리스크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직 수사나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7가지 중에서는 사실은 그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4년 전, 5년 전 어떤 선거 때마다 불거졌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닌데
저는 그 이재명 그 당대표께서 막판에 대표되고 17분 연설을 했었는데 시청자들께서 한번 권유를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권유드리는 것은 강성의 이미지가 있지만 그때 메시지를 보시면 말씀드렸지만 영수회담도 있지만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작은 것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되자.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에서 정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은 민주당이다. 그래서 원팀으로 가자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여당의 저런 자중질환하는 모습과 대비돼서 좀 여당 자체도 이제 긴장하고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당대표 되고 나서 저녁에 바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최고위원들과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속도감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정말로 잘하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어찌됐든 전열을 정비했어요. 네. 그리고 지도부도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중심의 전열을 정비했는데 다시 국민의힘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병영 대변인님. 예. 상대 정당의 당대표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를 꾸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최고위원도 해체됐고 당대표는 징계를 먹었고 비대위원장은 법원에 의해서 전임 당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효력이 정지됐어요. 네. 여기 지도부는 언제 전열을 정비합니까? 참담한- 전당대회 올해 안에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전당대회를 지금 당장 하기가 어렵게 됐죠.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비상상황임을 규정 짓고 새 비대위가 출범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여론이라든지 여러 측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죠. 그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원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역대 어떤 민주당의 그 지도부보다 강성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구축돼 있기 때문에 선거 내내 한 얘기들이 이재명 후보와 싸우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싸우는 정치권의 모습이 아닌 민생을 살리는 정치권의 모습들을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일단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고 왔던 지난 비대위 면면을 보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던 민주당의 지지도를 꽤 끌어내는 데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높은 지지율을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다시 바톤을 승계받게 된 건데 과연 지금부터 강성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지도부의 일성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 또 국민의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리는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기대하고 주목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관련돼서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비대위에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가 합의를 했어요. 다시 권성동 체제인데 그래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 그 새 비대위원장에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지목하겠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효력정지 걸어서 혹여 법원에서 또 제동 걸리면 어떡합니까? 오늘 있는 비대위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결정이 모든 것들이 규정짓는 것이 아닐 것이고요. 결국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가장 최적의 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건데 적어도 지금 상황에 국민의힘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직시하게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적어도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 결과 그대로 쭉 밀고 갈 수 있을지 한번 좀 당의 여러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